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 사건이 이제 2022년 5월 22일에 새벽 5시경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부산 서면에 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를 이 남성이 쫓아와서 이 피해자의 집 현관, 1층 현관이 있었습니다. 1층 현관에서 이 폭행을 하고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이제 이렇게 업고 나가는 CCTV 화면이 공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이게 어떠한 범행이었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고 실제로 이제 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1심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살인 미수다라고 봐서 이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었고 이 항소심에서는 검찰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행동의 목적에 있어서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 이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라고 봐서 강간죄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간 등 살인 미수로 혐의가 이제 변경이 되고 징역 20년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는 이 항소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20년이 지금 선고가 된 사건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지금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별도로 걸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금 형사처벌을 받은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피해자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위자료라든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치료비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었고 이게 1심에서 일단은 판결이 이제 선고가 냈었는데 이 가해자 쪽에서 항소심을 이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1심 판결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항소심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항소심을 제기를 하게 되면 가해자 쪽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항소심과 관련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돼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걸 해서 이제 이걸 내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내지 않아서 그러면 항소가 각하가 됩니다. 항소가 이제 그러면 각하가 됩니다라고 하면 1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이 그럼 확정이 되게 돼서 지금 결국에는 1심에서의 1억 원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이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이 배상과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 그러니까 가해자 이 씨가 한 번도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1심에서 판결이 났던 이 배경 중에는 이 피고가 이 부분을 이제 송달을 받고 나서도 아무런 뭐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이제 법정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 이때는 자백 간주라고 해서 그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나는 그런 자백 간주 판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심 같은 경우에 지금 자백 간주로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자백 간주로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항소심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보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가 돼서 이 1심 판결이 확정이 됐고 이게 항소심에서 또 이제 항소를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또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아마 다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요,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진행 중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소식도 이제 함께 알려졌던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는 이 죄명이 살인 미수였고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 강간 등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추가가 됐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초동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이제 부실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찰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부를 걸로 보입니다. 자, 먼저 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 문다혜 씨의 이제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이제 서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서모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실제 소유자가 이상직 전 의원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곳에 임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억 2,300만 원 정도를 이제 급여라든지 체재비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서모 씨의 이력 자체가 이 항공사와 관련한 그런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취업한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참고인으로 일단은 이 문다혜 씨가 출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난 8월에 앞서 말씀하신 이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주택의 존재가 알려진 건데요. 이 불법 운영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고요. 예, 이때 당시 경위가 이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 타이 이스타젯 항공 관련 이제 사건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을 어디를 할지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 다혜 씨의 거주지 그리고 다혜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 집에 관해서 이제 어떤 뭐 별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이 제주도 집이 숙박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렇다면 숙박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 법상에 이 숙박업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고 현재 지금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숙박업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 없이 숙박 영업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일단은 이 공중위생관리법의 20조 1항을 보면 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금 신고도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추단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세금을 신고하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떤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신고하기가 어려웠을 거거든요. 숙박업을 했다는 게 신고가 돼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조세범 처벌법상에도 이 세금 계산서 이게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세금 계산서도 아마 발행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미발행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이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제주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만약 그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숙박업 신고를 안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지인 능욕방이라는 게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다가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인들의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뭐 이런 좀 성적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얼굴을 합성을 하게 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뭐 어떤 굉장히 야한 영상의 주인공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지인 능욕방이라는 것은 이러한 대상들을 내 지인들을 이 사진을 합성하는 이 대상으로 써달라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이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유포를 서로 하게 되는 그런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방에서 이제 이 700여 개의 제작을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유포를 한 혐의로 20대 이제 남성이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이 남성이요.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본인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을 보내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다고요. 예, 이 남성이 일단 2020년 3월부터는 이 기존에 있던 이런 방에 참여를 해서 참여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본인이 방을 개설해서 거기에 또 참여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활동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 참여를 했던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뭐 자기의 지인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을 주면 그거를 자기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신상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이요. 여자 아이돌, 연예인이나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런 영상들을 무려 총 15,000여 개나 갖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갖고 있기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이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조에 2에서 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반포할 목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만든 것 같은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굉장히 중형을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만든 경우에 예, 그래서 그 소지를 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을 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굉장히 조금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15,000개 이런 이제 소지라든지 또 그리고 제작을 했다는 그런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개수에 따라서 좀 형량이 달라지는 겁니까? 개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범죄의 이제 정황을 보는 겁니다.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런 착취물이라든지 이 딥페이크물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폭력 처벌법뿐만이 아니라 이 아청법상의 검토도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다 분류를 해서 어떤 부분은 성폭력 처벌법상의 이런 뭐 제작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소지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 각각의 처벌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가 몇 개였다라는 것 자체도 뭐 정말로 뭐 100개와 1000개, 10,000개는 다르겠지만 뭐 101개와 102개는 다른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가지게 됐고 이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이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황을 일단은 그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특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경우에는 좀 그 정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이 나올까요? 예, 일단 휴대전화를 지금 포렌직을 해서 15,000개가 있다는 것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렌직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이 사람이 이 텔레그램이 사람들이 이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화한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텔레그램을 만약에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이 핸드폰의 이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장이 돼서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다 예. 보면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몇 월 며칠 동안 어떤 대화를 했고 이것을 뭐 어떻게 유포를 했다 이런 것들 한 건 한 건을 다 범죄 행위를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진술을 받아서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파악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이 20대 남성이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 사람들이 내 주변 지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만들어서 좀 보내주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이걸 돈을 받고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그냥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영리적 목적으로 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성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딥페이크 아닌 촬영물 같은 경우에도 영리적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처벌의 경중을 조금 달리 두고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개정됐던 부분에서는 반포 목적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영리 목적 반포 같은 경우도 예,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반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영리 목적이 아닌 반포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이 제작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법적인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영리적인 목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될 수 있는 사실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럼 영리적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자체가 이게 정말 자신의 어떠한 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핸드폰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다 파악이 됐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무래도 좀 파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대화가 확보가 되면 좋은 것이 이 대화를 통해서 보통은 이제 뭐 어떤 거를 보내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리적인 목적을 취한 것까지도 증명을 할 수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민생 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 딥페이크 범죄를 막으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딥페이크 범죄에 관해서 지금 이 법 개정이 굉장히 조금 신속하게 된 것처럼 이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선제적으로 이 딥페이크 기술이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에도 악용이 되면 굉장히 심하게 속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뭐 어디까지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내가 괜히 이런 행위를 했다가 크게 처벌됐구나. 이것을 조금 알게 하면 범죄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